반갑습니다. 오늘은 다들 인바디 한번 안 해보신 분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인바디는 많이들 하시고 결과를 자주 보시는데 대부분 근육과 체지방 정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얼마나 살이 빠졌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차원으로 확인하시는데 오늘 인바디를 다 파헤쳐서 우리가 인바디 결과지를 들고 얼마나 많은 것을 알 수 있느냐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실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인바디 원리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인바디 할 때 주의할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바디 할 때 주의할 사항, 그리고 내 인바디 결과지가 나왔을 때 그 인바디를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 인바디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디 원리 먼저 보실게요. 옛날에 우리가 기능의학 치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세포 건강도를 분석하는 기계가 있었어요. 이렇게 작은 기계였는데요. 이렇게 작은 기계를 이제 손과 발에 전극을 연결해서 아마 이 검사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BIA라고 하기도 했고요. 세포 건강도 검사 이런 이렇게 명칭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걸 하면 내 몸에 체지방, 수분 양이 얼마인지, 아니면 세포 내 수분, 세포 외 수분, 아니면 페이스 앵글이라고 해서 위삼각까지 검사를 해서 내 신체 나이가 몇 살이다 이런 결과도 나왔었고, 체수분, 세포 내외 수분을 보고 부종 여부도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검사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능의학 검사 공부 시작할 때 선생님들이 열심히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이 BIA라는 기계랑 인바디랑 사실은 같은 원리를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 몸에 인바디 하실 때 이게 봉을 잡으시잖아요. 봉을 잡으면 아주 약한 전류가 우리 몸에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한 전류가 흐르는 속도가 몸의 근육, 지방, 혈액에 다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를 이용해서 이제 체성분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개의 통으로 인식하고 전류를 흘러서 체성분을 검사하는 기계가 우리가 예전에 측정했던 BIA라는 기계였다면 인바디는 몸을 5개의 근육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통, 팔다리, 4군데죠. 그래서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 전류의 흐름을 이용해서 근육과 지방과 이제 수분을 측정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기가 약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몸속에 물의 양을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 몸에서 수분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게 근육이에요. 그래서 가장 속도가 빠른 근육량을 먼저 측정을 하고 전체 몸무게에서 근육의 양을 빼면 체지방의 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 수분, 부종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인바디가 해보시면 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에 이 인바디의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이런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식이요법도 잘 하셨고 그다음 운동도 하시고 겉으로 봐도 눈바디도 좋아졌는데 실제 인바디에 올라가 보면 이 체지방이 늘어서 서로가 아주 민망하게 느꼈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바디의 원리를 모르면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요 그림에서도 보시면 제가 유튜브에서 가져온 그림이에요. 이분이 유튜브를 찍으셨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물 2컵을 마시고 인바디를 해봤더니 체중이 86.1kg에서 86.9kg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격근 양은 똑같은데 체지방량이 물 2컵을 마셨더니 17.5kg에서 18.4kg로 900g이 는 거예요. 물을 마셨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똑같은 상황에서 팔굽혀펴기를 이분이 58회를 하셨대요. 그랬더니 근육량이 39.2kg에서 39.7kg로 500g이 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혈액량이
우리 근육으로 혈액에 이 공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바디 기계가 근육이 늘어난 걸로 측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수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항상 인바디는 같은 컨디션에서 측정을 하셔야 나의 전후 변화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바디를 쭉 뭐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항상 똑같은 컨디션에서 하셔야 되는데, 가장 정확한 인바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누워 있었다면 약 5분간 서서 있다가 검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누우면 내가 부종이 있을 경우에는 체액이 밑으로 쏠릴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똑같은 컨디션에서 측정하기 위해서 약 5분 정도 서 있다가 검사를 하는 게 좋고요. 공복 상태에서 검사하시는 게 좋아요. 인바디가 내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면 그 위장까지는 이 전류가 완전히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위장 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내장 지방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공복 상태에서 검사를 하시고 식후에 뭐 물이나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인바디를 하시면, 아, 내가 원래 내 내장 지방보다 조금 더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컨디션에 측정을 하셔야 되니까 화장실에 다녀오신 후 검사를 하시고, 사우나 또는 장시간 목욕을 하시면 아무래도 수분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전에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한다면 아까 그림에서 아까 보셨듯이 근육량이 더 많도록 측정이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검사를 하고 오전에 검사를 하는 게 좋고,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일 전후에는 아무래도 부종이 있으니까 월경일에는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주의할 거는, 내가 항상 식전에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식후 몇 시간에 하신다든지 정해진 컨디션에서 검사를 반복하셔야 전후 비교가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바디 할 때 주의할 점은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을 주의를 해서 인바디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인바디 결과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바디 결과지 다들 들고 계시나요?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체지방 이렇게 4가지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체수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을 이루는 근육의 대부분을 그 수분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체수분, 인바디에서 체수분량은 실제로 내 근육량과도 거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분량을 보고 내가 탈수되지 않았는지 아니면 근육량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는 거기 보시면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체중이 보이시죠? 그죠? 체중이 보이시고 그 옆에 보면 제지방량이라고 있어요. 체지방량이 아니고 제지방량이거든요. 요거는 뭐냐 하면 전체 체중에서 지방을 뺀 거, 체지방이 아니고 제지방량이에요. 이 제지방량은 이렇게 표를 보시면 위에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을 합쳐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지방량으로 나중에 기초 대사량을 측정할 때 공식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지방량이라는 단어도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단백질 양이 나오시죠. 단백질은 체수분이 아까 근육량의 발달 정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단백질은 우리 근육이 차지하는 양이 우리 몸의 단백질의 반 정도 되고요. 또한 우리 뼈를 이루는 뼈에도 콜라겐 같은 단백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뼈는 5분의 1 정도 되고 10분의 1 정도는 피부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근육, 피부, 뼈 성분을 합쳐서 일컫는구나 라고 아시면 되십니다. 그 밑에 보시면 무기질 있죠, 그죠? 무기질의 대부분은 칼슘과 인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 양을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히 여자분들 뼈가 약하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또 다이어트 하시다 보면
이렇게 대부분 굶고 이렇게 다이어트 하시면서 인바디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이어트의 부작용이 주로 뭐예요? 탈모나 골다공증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제가, 외래에서,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병원에 골밀도 측정기가 있었거든요. 제가 주로 비만 환자분들을 많이 봤었는데, 젊은 아가씨들도 의외로 골밀도를 재보면 골밀도가 낮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요즘 날씬한 것을 최상의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뭐 50세가 넘어가면 중년의 여자분들이야 골밀도를 신경 써서 재지만 젊은 아가씨들은 안 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골밀도가 자꾸 소실될 수 있으니까 이 인바디만이라도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뼈를 반영하는 것이 무기질이니까 무기질 수치를 잘 보셔야 돼요. 무기질의 정상 범위에 들어있는지 아니면 내가 다이어트를 할 때 무기질 농도가 자꾸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고요. 이 무기질의 그 양을 골다공증의 1차 스크리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인바디 상에서 내가 지금 무기질 농도가 낮게 나온다. 그러면 한번 그 골밀도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요 그림은 이제 한번 우리가 보실게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체수분량이 정상 범위에서 떨어져 있으시죠. 그죠? 그럼 체수분량이 적으면 근육의 양이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단백질의 양도 7.2에서 8.8 사이를 벗어난 양으로 단백질 양도 적게 나오시죠. 그죠? 그리고 이분의 무기질 양도 보시면 2.47에서 3.01 사이에서 거의 로우 리미트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골밀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체성분 분석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또 있네요. 체지방이 남았군요. 우리 몸의 체지방은 크게 두 가지예요.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럼 피하지방은 만져지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뱃살 만져보면 이렇게 만져지는 지방이 피하지방이고요. 이 복강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내장지방인데 인바디 상에서도 피하지방과 내장지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파악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체지방량을 보시고 체지방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체지방률은 전체 체지방을 전체 체중으로 나눈 거 퍼센트인데요. 표준 남자 같은 경우에는 15%, 여자 같은 경우에는 23% 정도의 체지방률이 표준 체지방률입니다. 체지방량에서 내장지방 오른쪽에 보시면 내장지방 단면적이라고 나와 있는 분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내장지방 레벨이 나오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인바디 기계의 모델에 따라서 단면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레벨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단면적의 경우에는 우리가 100제곱센티미터를 넘어가면 내장지방의 양이 너무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내장지방 레벨은 이 단면적을 10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15로 나눈 값을 소수점 내림 형식으로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장지방 레벨은 1에서 20까지 나타낼 수 있고 10까지 우리가 표준값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 경우에는 체지방량이 많은데 내장지방 단면적도 257.2제곱센티미터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내장지방이 많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우리가
위에 보면 그 골격근과 지방 분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골격 전체 체중이 있고요. 골격근량, 체지방량 세 가지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근육형인지 아니면 지방형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죠. 제일 같은 표준 체중이더라도 근육이 많은 강인형이 있을 것이고요. 같은 표준 체중이지만 근육은 적고 지방이 많은 표준 체중 비만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중이 저체중이더라도 어떤 분은 지방량이 굉장히 적고 골격근량이 많은 저체중 강인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체중이 너무 많은데 그냥 우리 그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처럼 근육이 많은 과체중 비만형도 있죠, 그죠? 그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건강하지 않다고 하지는 않죠, 그죠? 근육이 잘 발달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그 체중만으로 이제 판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장 지방, 아까 체지방의 양이 많을 때 이 사람이 내장 지방이 많은 내장 지방형이냐 아니면 피하 지방이 많은 피하 지방형이냐는 살을 빼는 방법에서도 굉장히 차이가 있고 이 사람이 살이 잘 빠질 사람인지 잘 안 빠질 사람인지를 구분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그 키가 되기 때문에 인바디를 보실 때 복부 비만이 있다면 이 내장 지방형인지 피하 지방형인지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예시를 보시면 체중은 BMI는 그 키의 제곱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그냥 몸무게만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그 지방이 많은 비만형도 BMI는 높게 나오고 근육이 많은 사람도 BMI는 높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그 체중이 많이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이 근육형이냐 아니면 지방형이냐는 체지방률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체지방률이 높으면 이 사람은 지방형이다. 체지방률이 낮으면 이 사람 근육형이다. 알 수가 있고요. 또 똑같은 체지방률이 높을 때 이 사람이 내장 지방형이냐 피하 지방형이냐는 복부 지방률을 내장 지방률을 보시면 됩니다. 내장 지방의 단면적을 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인바디 모델에 따라 내장 지방 레벨을 보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기준은 내장 지방 면적을 볼 때는 100제곱센티미터, 그다음 내장 지방 레벨을 볼 때는 10을 기준으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위에 같은 경우에 내장 지방 레벨이 12니까 내장 지방이 많다는 것이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체지방률이 높게 나오지만 내장 지방 레벨은 6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내장 지방이 많은 게 아니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 비만인 것이죠. 복부 비만인가 여부를 아는 거는 위에 보시면 복부 지방률 있죠, 그죠? 복부 지방률은 그 허리와 그 엉덩이의 그 둘레를 나눈 값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높으면 이제 복부 비만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복부 비만인데 내장 지방이 많으냐, 피하 지방이 많으냐는 내장 지방 레벨이나 내장 지방 단면적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봤던 그 인바디 다시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BMI가 22로 표준에 가까우시죠. 이분을 그 BMI로만 보면 비만이라고 하기가 어려운데요. 체지방률이 여성의 경우에는 아까 23%를 표준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체지방률이 높으세요. 그죠? 39.1%. 그러니까 근육량이 적으면서 체지방이 많은 표준 체중이면서 비만형인 사람이시고 내장 지방 단면적을 보니까 내장 지방 단면적이 117제곱센티미터로 내장 지방도 많으세요. 그런데 초과된 지방량에 내장 지방의 비율을 보면 아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장 지방 비만과 피하 지방도 꽤 조금 있는 타입이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실게요. 요거 제가 말씀드렸네요. 그죠? 아까 그 BMI와 체지방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 보면은 BMI가 위에 그림 같은 경우에는 BMI가 21인데 체지방률이 높은 마른 비만 타입이시고, 아래 같은 경우에는 BMI는 높지만 근육이 많은 타입이죠. 체지방률이 낮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BMI만으로는 이 사람이 비만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인바디 보실게요. 자, 인바디 보시면 비만을 분석할 때 먼저 BMI를 먼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지방률이 높은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복부 지방률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장 지방 단면적을 보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BMI는 내가 체중이 많이 나가느냐 하는 것이 BMI입니다. 근육이든 지방이든 뭐든지 높으면 BMI가 높게 나오고요. 체지방률은 지방이 많으면 체지방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근육형이냐 지방형이냐를 구분할 때 체지방률을 보는 것이고요. 똑같이 체지방이 많은데 어떤 여성분은 너무 아름다운 글래머 스타일이라서 체지방률이 높지만 그냥 보기에는 아름다운 분이 있으시고, 똑같은 체지방률이라도 이 체지방이 내장지방이나 복부 피하지방에 가 있는 분은 전혀 아름답지가 않으시겠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복부 지방률을 보는 거예요. 허리랑 그 다음에 엉덩이 둘레를 보면서 복부 지방률이 얼마냐를 보는 것이고, 이 똑같이 배가 나왔는데 이 사람이 내장에 들어있는 지방이냐 아니면 피부에 이렇게 만져지는 피하 지방이냐는 내장 지방 단면적을 보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인바디 한번 보시면서 나는 어떤 타입인지 한번 보세요. 자, 보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인바디를 보면 크게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비만이라면 피하 지방이 많은 피하 지방형 비만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내장 지방이 많은 내장 지방형 비만, 아니면 근육이 많은 근육형 비만. 4번째, 부종이 많은 부종형 비만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종형 비만인지는 어디를 보시면 되냐 하면 아래쪽에 세포외 수분비가 있어요. 이 세포외 수분비가 높으면 부종이 있는 부종형 비만이세요. 세포외 수분비는 세포 안에 있는,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세포 안에 있는 수분과 세포와 세포 사이, 그 사이에 들어있는 수분 중에 그 둘 사이의 비가 높아 올라가면 이제 부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4가지 피하 지방형, 내장 지방형, 그다음 부종형 비만은 이렇게 인바디를 보고 나누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그 비만을 해결할 때 솔루션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로 내장 지방형 비만을 주로 일으키는 타입은 주로 그 인슐린 분비가 높고 당의 섭취가 많은 우리가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타입의 비만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타입의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식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뭐 저탄고지식이나 간헐적 단식이나 이런 그 인슐린의 분비를 줄이는 식이요법을 했을 때 아주 효과가 있는 타입이 내장지방형 비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하지방형 비만, 똑같은 비만인데, 복부 비만인데 피하에 이렇게 지방이 잡히는 비만은 대부분 부신 기능이 떨어진 부신 기능 이상형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피부 주변에 이렇게 장벽을 둘러서 지방을 자꾸 쌓는 이유는 외부로부터 나를 지키려는 의도가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위기의식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그 피하에다가 자꾸 지방을 모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여분의
그 잉여된 것들을 자꾸 모을 때 피하 지방을 자꾸 모으죠. 그래서 이 피하 지방형 비만일 경우에는 저런 그 식이로 아무래도 내장 지방형 비만보다는 잘 없어지지가 않고 밑에 염증이나 스트레스, 만성 피로가 깔려 있다면 그것들을 같이 제거해줘서 위험 요소를 없애줘야 피하 지방형 비만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체에 주로 그 지방이 쌓이는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우세증 같은 여성 호르몬 기능 이상형인 경우에는 인바디로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상하체 비율을 좀 이따가 볼 텐데요. 그게 이상이 있을 때는 여성 호르몬의 기능 이상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막 굶고 운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상하체 비율의 그 불균형이 전혀 해결되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좋고, 마지막 그 네 번째 갑상선 호르몬 기능 이상형이나 아니면 부종형 있죠. 전반적으로 상하체가 같이 부으면서 셀룰라이트처럼 이렇게 탱탱한 비만은 굶는다고 잘 해결되지 않으세요. 그래서 호르몬의 이상이나 염증 반응을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키를 나의 인바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내가 어떤 타입의 비만인지를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하셔야 다이어트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또 갈게요. 비만 분석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부위별 근육 분석입니다. 부위별 근육 분석은 상체, 오른팔, 왼팔, 몸통, 오른다리, 왼다리 이제 각각의 근육의 비율을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상하체 비율이 어떤지 아니면 좌우의 비율이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아래 뭐 표준 체중에 따른 내 근육의 비, 또 나 현재 체중에 따른 근육의 비가 있는데 이 갭이 크면은 또 이것도 수정을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에 따라서 신체 균형, 그 부위별 근육 분석은 신체의 균형을 알 수가 있다. 이 신체 우리가 이렇게 균형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또 교정하기 위한 운동이나 다른 요법을 하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경과를 볼 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인바디에서 위상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인바디 모든 기종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모델에서는 나오고 어떤 모델은 안 나오니까 어떤 분 나오시는 분도 있고 안 나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 우리 기능의학 검사할 때 BIA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게 위상각이었거든요. 위상각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죠? 위상각은 우리 몸이 세포로 되어 있잖아요. 세포로 되어 있는데 세포를 구성하는 막이 이 지방층이에요. 그래서 이 지방층이 건강해야 우리 세포가 건강해지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런 포화 지방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 산화 독소가 쌓이거나 다른 여러 가지 염증성 물질들이 세포의 그 지방층 사이에 쌓이면 이 세포벽이 딱딱해지거든요, 막이.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음식을 먹어서 대사를 해서 혈액중으로 보내서 세포로 보내면 에너지를 내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안에 있잖아요. 그죠? 미토콘드리아에게 우리 영양분이나 여러 가지를 바통 터치를 해야 되는데 이 막이 딱딱하고 염증성 물질이 쌓여 있으면 그런 여러 가지 대사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겠죠. 그죠? 그런데 이런 위상각을 검사를 하면 이 세포막이 얼마나 건강하냐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상각의 원리인데 이거 되게 어려워요. 그냥 전이차를 이용해서 위상각을 측정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자. 위상 각도는 이 세포막이 쉽게 이야기해서 몰랑몰랑하고 그 투과성이 좋아야 건강한 세포막인데, 여러 가지 물질, 찌꺼기 물질로 딱딱해지면 위상각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상각이 높을수록 이렇게 젊고 액티브한 상태가 되시는 것이고, 위상각이 너무 떨어진다 해보시면 그 위상각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논문 보시면요. 위상각은 위상각과 위상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나이, 그 다음에 영양이 부족한 거, 그 다음에 성별, 염증 CRP, 염증 수치, 그 다음에 BMI, 근육량이 너무 적었을 때 그 위상각이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있습니다. 그래서 위상각이 뭐 나이에 맞지 않게 4점대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은 이런 그 세포막의 염증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물질 염증성 반응이 있지 않나를 파악을 해 보셔야 되고,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은 근육량을 늘리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또 포화지방의 섭취가 너무 많으신 분들도 위상각이 떨어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불포화지방의 섭취를 좀 늘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대사량 나오시죠? 인바디 하면 기초대사량이 나오잖아요. 기초대사량을 내는 공식은 아까 우리 그 제지방량 봤죠? 총 그 몸무게에서 지방을 뺀 그 수치가 제지방량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제지방량 곱하기 21.6 더하기 372 기초대사량을 내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인바디가 우리가 인바디를 하면 기계가 자동으로 이제 공식에 넣어서 기초대사량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기초대사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생명을 유지하기만 하는데 필요한 총 열량이죠. 그죠? 그런데 그 기초대사량을 차지하는 그 제일 많은 비율은 사실은 간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대사를 할 때 쓰는 양이 27%, 그 다음 뇌가 차지하는 비용이 19%, 근육이 18%, 심장,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우리가 노력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게 근육이죠. 그죠? 뭐 간이나 뇌를 우리가 뭐 신경을 써서 뭘 해서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는 어려우니까 근육량을 올리는 것이 기초대사량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고요. 이런 그 기초대사량에서 근육 1kg당 그 기초대사량은 한 13kg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근육 운동 열심히 해서 근육 1kg 올리면 기초대사량 13칼로리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은 대충 다 보신 것 같고요. 이제 근감소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그 무기질 말씀드렸죠. 무기질은 대부분 칼슘이나 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무기질 양이 적으면 골 감소증에 그냥 스크리닝으로 한번 간주할 수도 있다. 이게 떨어지면 골 다공증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뼈의 양이 적으면 이런 분들 대부분 골격근의 양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골격근의 양이 떨어지고 그 인바디 상에서 그 SMI 지수가 있는데 BMI 지수는 아까 그 내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걸 BMI라고 했고요. SMI 지수도 있는데요. Skeletal Muscle Mass Index, 그러니까 골격근의 지수죠, 그죠? 이거는 부위별 근육 분석에서 보면 오른팔, 왼팔, 오른다리, 왼다리에 그 골격근 양을 다 더해서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이것을 산정을 해서 남자의 경우에는 7.0, 여자의 경우에는 5.7 이하면 근감소증의 기준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인바디를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살을 빼려는 목적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수명이 점점 길어지니까 나이가 들수록 더 문제가 되는 거는 근육의 양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근육을 잘 보존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도록 뼈를 단단하게 유지하게 노력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인바디 상에서 골무기질량이랑 그 다음에 SMI 지수를 재어서 이것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중년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한 건강관리의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 SMI 지수 내는 방법인데요.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 더해서 키의 제곱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자기가 한번 해보세요.
다 더하시고 키의 제곱으로 나눠서 여자분인 경우에는 5.7, 남자의 경우에는 7을 넘으셔야 합격이십니다. 그 다음에 체세포량을 볼 수도 있어요. 체세포량이라고 이렇게 표시되기도 하고요. 체세포량은 우리 몸에 이제 다 있는 세포의 양이다. 그래서 체세포량이 기준보다 적으면 허약 체질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육량도 보시고 단백질 양도 보시고 체세포량도 봐서 내 몸에 얼마나 건강한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우리가 이 골격근과 지방만 보시잖아요. 그죠? 위에 체수분, 단백질, 무기질 양이 굉장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부종지수입니다. 아까 세포 외 수분비죠. 전체 체수분 중에 세포 바깥쪽, 세포와 세포 사이, 세포 바깥쪽 수분이 차지하는 비율 부종지수라고 하는데요. 부종지수는 이렇게 대부분 이제 부종이 있는 분들이 상체, 하체 같이 부종이 있는 분도 많으시고, 주로 다리에 부종이 많으시죠. 아무래도 순환이 잘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하체 부종일 경우에 이렇게 상체는 부종 표준에 들어가는데 하체의 세포 외 수분비가 올라가는 이런 양상을 보이십니다. 그러면 부종은 왜 생기느냐? 그냥 순환이 안 돼서 생기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지금 인바디 한번 보시면 인바디에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 중에 세포 외 수분비 보면 부종지수 올라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본인이 부종이 있다고 잘 인지를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인바디 이렇게 보고 그 하체 부종 있으신데요 하면 부종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밤에 그 양말 벗으시고 양말 자국이 오래 가지 않으세요 하면 그건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근육량이 적으신 분들 중에 그 근육세포가 작으니까 이 세포 사이에 빈 공간이 물로 채워져서 상대적으로 이 간격에 그 세포의 수분비가 올라가시는 경우도 흔히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근육량을 자꾸 늘리셔야 돼요. 근데 경험적으로 보면 그런 분들이 또 물도 많이 안 드세요. 그래서 아까 그 인바디에서 그 수분량 있으셨잖아요. 그죠? 수분량 적으시고, 근육량 적으시고, 그 하체, 세포의 수분비가 높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 근육량을 늘리시도록 좀 운동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게 아닌데 세포의 수분비가 증가했다. 그런 분들은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자꾸 진행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가 염증이 꼭 항생제를 쓰고 뭐 백혈구가 올라갔다 염증이 아니죠, 그죠? 그 낮은 정도의 염증이 몸에서 계속 진행될 경우에 세포 외 수분비가 올라가는데요. 이런 원인이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 독성 물질에 노출이 된다든지, 미토콘드리아가 손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어서 부신 피로가 오면 그 부신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의 양도 이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럴 때 뭐 기립성 저혈압도 있으면서 뭐 세포의 수분비도 같이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필수 지방산, 아까 그 페이스 앵글이 그 낮으신 분 필수 지방산의 섭취가 높다든지, 뭐 여러 가지 알러지가 있어도 이제 그 세포의 수분비 올라가겠죠. 염증 반응이 생기니까 이런 경우를 한번 쭉 스크리닝을 해 보셔야 됩니다. 세포의 수분비가. 그래서 단지 내가 뭐 운동량이 적거나 아니면 순환이 안 돼서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실게요. 자, 인바디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보셨어요. 자, 보셨고, 이제 내가 그러면 뭐 어떤 타입의 비만인지, 피하 지방형인지, 내장 지방형인지, 내가 골밀도 검사는 안 해도 될지, 수분량은 늘었을지, 이제 그런 거 다 보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인바디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것을 더 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실게요. 자, 바디 컴포지션을 우리가 체성분을 분석했는 거죠, 그죠? 체성분을 분석했을 때 이런 어떤 질환이 생기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그 피하 지방형 비만일 경우에는 우리가 부신 기능도 한번 염두에 두는 것이 좋고, 몸 안에 염증이 있는 것을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치료를 해야 되고, 아니면 내장 지방염 비만일 때는 또 식이나 다른 것들을 해야 된다. 또 부종이면 여러 가지 염증을 치료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병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 또한 또 이런 병이 잘 치료되는지 경과를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지방량을 알 수도 있고요. 또한 아까 그 페이스 앵글을 보면 이 사람의 처음에 이제 그 페이스 앵글을 그 사람의 바이탈리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페이스 앵글이 너무 낮으신 분들은 사실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런 페이스 앵글의 유무, 아니면 그 근육량이나 무기질량 등을 보면 이 사람의 그 뉴트리션 정도도 알 수 있죠. 영양 상태가 어떠시겠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또한 뭐 이런 그 투석이나 또 다른 그 치료를 할 때 그 양을 결정할 때 그 인바디를 지표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바디를 했어요. 그죠? 인바디를 하면 이 인바디로 알 수 있는 것은 1번 이제 비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죠. 체중, 체지방량, 내장 지방을 보고 비만인지를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의 에너지 상태는 어떤지도 알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앵글과 기초 대사량을 보면 되겠죠. 페이스 앵글은 높으면 좋고요. 기초 대사량도 너무 낮지 않은 사람이 건강하고 에너지 있는 분이죠. 그리고 그 페이스 앵글을 보고 그 세포는 건강한지, 셀 멤브레인은 건강한지 알 수가 있고요. 또 염증이나 부종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세포의 수분비가 높으면 염증이나 부종이 있는 것이고요. 또 근육이 잘 유지되는지, 그죠? 그 부위별 근육량이 나오니까 내가 좌우 비대칭이 없는지, 뭐 상하 비대칭이 없는지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이분이 해독은 잘 일어나는지, 해독이 잘 일어나지 않으면 세포의 수분비가 올라가니까 해독 기능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탈수되지 않았는지, 또 체세포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세포의 건강도는 어떤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바디를 한 후에 우리가 의심되는 양상을 가지고 이제 필요한 검사를 하고 기능의학적인 치료로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능의학적인 검사들이 굉장히 고가잖아요. 다 뜻도 좋고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비싼 것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우리 설문지를 열심히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인바디를 자세히 보는 것도 이런 인바디 결과상 어떤 것이 의심이 되니까 어떤 데 대한 스터디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의사결정을 할 때 인바디가 좋은 툴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을 빼려고 하면 이제 그 본인의 그 인바디량을 보면 그 기초 대사량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사에 이상이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칼로리에서 500칼로리를 적게 먹으면 일주일에 500g의 감량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 비만학 교과서에 보면 가장 건강한 다이어트는 한 달에 2kg 정도 감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한 달에 2kg 감량하려면 일주일에 500g 감량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500g 감량하려면 이거는 그냥 산수예요. 내가 먹은 것보다 적게 쓰면 이제 살이 빠진다는 가정하에서 500g 감량하면 하루에 몇 칼로리를 먹을 수 있느냐, 먹어야 되느냐를 계산할 때 이제 인바디를 이용하시면 되세요. 인바디에 나오는 기초 대사량 수치가 나오고, 내가 그 활동량을 보셔야 돼요. 사람마다 이제 활동에 드는 에너지 양이 다르니까 주로 이렇게 저는 거의 뭐 하루에 앉아 있거든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자식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1.2를 곱하시면 되고요. 내가 하루 3일 이내로 운동을 하신다. 그러면 1.37로, 내가 좀 중등도 활동한다. 1.55 이렇게 곱하시면 되십니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예를 들어 기초 대사량이 1388로 나왔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는 하루에 3번 3일은 운동한다. 그러면 1.388 곱하기 1.37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오는 칼로리가 1909칼로리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1909칼로리를 드시면 체중이 그냥 유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이어트를
일주일에 500g 빼고 싶으면 매일 500칼로리를 빼고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1409칼로리를 드시면 일주일이 지나면 500g이 감량이 되세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감량이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더 드셨거나 아니면 내 몸에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염증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안 드시는데 문제가 생기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칼로리로 한번 이렇게 다이어트에 내가 의사결정을 할 때 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적게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500g 정도 감량하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바디 활용법 두 번째는 아까 제가 그 바디 타입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바디에서 이제 복부 지방량이 많이 나왔을 때 내가 피하 지방형이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내가 피하 지방형 비만이 심하신 분들 막 너무 운동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잘 안 빠지는 경우에는 오히려 좀 쉬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그 부신이 많이 다운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코티졸이 떨어져서 코티졸이 떨어지면 근육을 자꾸 녹여서 혈당을 높이거든요. 그러면 더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달리 근육은 높고 피하 지방이 자꾸 늘어나는 체형으로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인바디상에서 피하 지방형 비만이 있고 너무 피곤하다 이럴 때는 쉬어주시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요. 내가 내장 지방형 비만이다. 그러면 진짜 인슐린 농도를 확 줄이셔야죠. 탄수화물 줄이시고 당지수 줄이셔서 애시면 내장 지방 잘 줄어드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 안 줄어들어. 내장 지방형 비만은 맞는데 막 당 줄이고 하니까 막 자꾸 뭔가 머리도 아프고 뭐 여드름도 자꾸 나고 뭐 알러지도 심해지고 그래. 그러면 그분은 또 간의 대사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죠. 그러면 간부터 또 먼저 해독 능력을 높이기 위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비만이라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죠. 내가 어느 단계냐에 따라 다르시고요. 또 이제 인바디를 했는데 하체 상체는 날씬해. 근데 엉덩이랑 앉아 있으면 괜찮으신 분들 있어요. 저도 외래에서 보면 왜 다이어트가 필요 없어 보이시는데 한데 딱 일어나시면 진짜 아유 하셔야 되겠군요. 이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여성 호르몬 불균형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하시는 게 좋습니다. 체크하시고 또 이런 여성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장애 염증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장애 염증을 치료하셔야 되고 전신 부종형 비만, 전신형 비만이 사실은 치료가 좀 힘드세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이렇게 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염증성, 아까 염증이 전신 염증이 있고 면역이 떨어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사를 항진시키는 치료를 해주는 게 좋다라는 것이고 아까 우리 SMI 지수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허벅지 근육이 뭐 떨어지고 이제 무기질 농도가 떨어진다 이러면 몸이 굉장히 이제 노화로 가고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가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진짜 에너지도 올려주고 근육량 올려주고 하는 영양 뉴트리션을 올려주는 치료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가장 어쩌면 이제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상태고 또 인바디 검사에서 이제 이렇게 매칭된 그 영양소를 우리가 이렇게 러프하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위상각은 이제 세포막의 건강도가 떨어지는 것을 의미를 하니까 거기와 매칭되는 영양소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에 따라 이제 영양제가 매칭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투석을 한다거나 또 내가 신장,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신장이 기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인바디를 하셨을 때 반드시 이런 세포의 수분비를 꼭 보셔야 돼요. 내가 부종이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검진하시면 이렇게 쭉 넘겨보시면 그 세포의 수분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체에 비해서 하체 세포의 수분비가 높다면 요거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뭐 우리가 그 셀룰라이트 없애기 위한 뭐 고주파 치료나 이런 것들 할 때도 이제 인바디를 사용합니다. 전후를 보고 사용하고 인바디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SMI 지수나 그 세포의 수분비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다시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논문을 찾아보면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와요. 우리가 뭐 영양제를 처방할 때는 다양한 기준이 있잖아요. 뭐 유기산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많죠. 그렇지만 이런 그 다리 근육량이 떨어졌을 때 뭐 카르니틴을 줬더니 근육량이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근육량 떨어질 때 단백질 멀티비타민 줬더니 올라갔다 이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방이 올라갔을 때 이런 이제 비타민이나 뭐 여러 가지 줬을 때 지방량 떨어진다. 이제 이런 단순화된 이제 모델을 이제 구성해서 했던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을 때 이제 셀레늄을 주니까 셀레늄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페에서 제가 그 인바디 올려주시면 그걸로 강의하겠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올려주신 인바디가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우리 기능의학 플러스 카페 회원님들은 다들 인바디가 저보다 더 훌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로 강의는 못했고 일단 올려주신 인바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그죠? 보시면 자, 우리 9988님 인바디 보시면 같이 한번 보세요. 어떠실까요? 근육량은 적정이시고 무기질 체수분량도 적정이시죠. 단백질량도 적지 않으시고 무기질량도 적지 않으시고 체지방량 약간 많으신 듯 하지만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인바디로 보시면, 내장 지방 레벨도 아까 10을 안 넘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내장 지방 레벨도 7이시고, 내장 지방 단면적도 우리가 100을 기준으로 잡는데 47이니까 괜찮으시죠? 체중은 조금 이제 인바디 상에서는 지방을 2.2kg 정도 2.2kg 더 늘려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적으세요. 그죠? 근육량이 적으시니까, 기초대사량이 적게 나오시고, 그런 정도입니다. 괜찮으시고. 인바디만 볼게요. 다른 것들은 제가 환자분을 뵙지도 못했고, 또 치료하는 중이시니까, 그냥 인바디만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명현님 같은 경우에도 체지방, 흠을 잡으려고 해도 흠이 별로 없고요. 체지방량이 조금 많으시잖아요. 여기 보시면 체지방량이 19.2kg이고 체지방률이 아까 23%가 여자가 표준약이라고 했는데 30.3% 나오시죠. 그런데 우리가 내장지방 단면적을 보면 내장지방이 85제곱센티미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이제 그 피하 지방이 많으신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 명현님은 이 초과된 지방 몇 킬로 빼셔야 되세요? 6.0kg 빼라고 나오는데 초과된 지방을 빼기 위해서 이런 내장 지방을 줄이려는 노력보다는 피하 지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주로 그 염증이나 스트레스를 조절하셔서 그 체지방을 빼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근육 분석을 보면 상체보다는 상대적으로 하체가 현재 체중 기준 그 95%, 97%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체를 조금 더 근육을 늘리실 필요가 있으시죠. 그죠? 그래서 그 전체적인 골격근 양도 약간 느리시지만 하체 근육을 늘리시면서 스트레스와 염증을 조절해서 피하 지방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행복해지는 현주님 보시면
전체적으로 근육량이 표준량에서 많이 부족하세요. 그죠? 그래서, 근육량이 너무 부족하시다. 그 다음에 무기질량도 부족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인바디에서 무기질량이 떨어지면 우리 골밀도에 신경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 골밀도를 올릴 때는 그 단백질, 근육량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시고, 또 저위산증이 있으면 저위산증도 해결하시고, 비타민 D, K2도 같이 드셔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서 같이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무기질량이 적으세요. 그리고 엘프메이 14님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 단백질 체수분량이 지금 25.2에서 30.8 사이에 들어야 되는데 체수분량이 25로 적으시죠. 아까 처음에 체수분량은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양을 반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수분의 섭취도 늘리셔야 되고 단백질 양도 너무 적으세요. 그죠? 무기질도 보시면 2.33에서 3.85인데 무기질 양이 적으시죠. 그래서 이거 뭔가 뼈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질의 단백질 늘리시면서 비타민 D, K2도 같이 주사를 맞으시든지 아니면 보충제로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육의 양도 보시면 오히려 좌우 약간 불균형도 있어 보이세요. 그죠? 오른팔이 지금 101.7인데 비해서 왼팔이 94.2, 좌우 비대칭이 꽤 심하시죠. 그죠? 이것도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희준이님, 마찬가지로 수분량이 적으세요. 그죠? 체수분량이 적으시고, 무기질량 괜찮으시네요. 그죠? 체수분량과 단백질량이 적으시니까, 물의 섭취를 늘리면서 전반적으로 좀 저체중이시네요. 그죠? 뭔가, 영양분의 흡수에 조금 장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흡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식이요법을 좀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라나 DR83님 보시면 하체가 잘 발달해 있으시고 체지방량이 표준보다 좀 높으세요. 그죠? 체지방량이 높으신데 복부 내장 지방 레벨은 7이시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건 내장 지방형 비만은 아니신 거죠. 그죠? 복부 지방률이 0.87로 좀 높으신데 뭔가 피하 지방이 있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 피하 지방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좀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키토 또깽님 보시면 하나는 12월 11일 날 하신 거고 하나는 그 다음에 1년 뒤에 하신 건 2019년, 2020년인데요. 요 사이에 보시면 체중이 54.7kg에서 51.4kg로 3.3kg 감량하셨거든요. 그런데 무기질량을 보시면 2019년도에 3.14에서 2020년도에 2.91로 꽤 많이 감소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체중이 감소했는데 체중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단백질, 무기질도 많이 감소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거나 아니면 체중 감량이 있을 때 무기질 양에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원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뇌파 검사인데 이게 뇌파 검사기예요. 이걸 갖다가 이걸 머리에 씌워서 네. 씌워서 이제 뇌파 측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대학병원에만 있는 기계래요. 지금 대학병원에 그 사람이 자율신경계 검사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의 뇌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신과 얘기해 주실 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